증언을 하러 오신 가맹점의 사례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실제로 봤습니다. 2차돌 사례도 저희 지역에 있었고, 쿠쿠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죄송한 거는 매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오셔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셨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1년 남았는데요. 남은 1년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든 성과를 하나라도 좀 이 분야에 있어서도 남기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간담회가 이런 피해 사례 증언대회가 무용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꼭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부남부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입니다. 이번 토론에 오면서 인사말, 축사 어떤 말이 어울릴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가맹되기 전 불공정 피해 증언대를 열 수밖에 없게 만든 이 현실이 좀 서글픔이 앞섰습니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통 조용히 수습하려고 하거나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다시 갑과 거래를 유지하면서 장래의 수익이 깨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대체적인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토론회처럼 의뢰에 해당하시는 분이 본인의 이름과 상호를 드러내놓고 공개 토론에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결을 호소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줄 텐데요. 이렇게 공개 석상에 나오기까지 공정업계에 계신 분들이 한숨 터뜨리고 또 가슴 두드리며 발을 동동 구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이번 가맹점과 대리점은 본사와 협업하고 매출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업자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증언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떤 식으로든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상 제가 작년에 그 가맹점 중에서 시킨 부분의 가맹점 부분에 대한 불공정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기했고 금년 2월, 3월 달에 상생기금으로 그 100억을 이끌어내서 가맹점당 맥시멈 1,000만 원 그리고 건강검진 1년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동네에서 치킨 장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브랜드가 있거나 이제 프랜차이즈는 아니었고 제가 장 봐갖고 제가 직접 치킨에서 어떤 개인 자영업자였는데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본사 수익 구조 위주로 이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세 집 건너 한 집 뭐 치킨, 5집 건너 한 집 뭐 편의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뜯어봐야 될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이제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아우성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미비한 점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반복적으로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부처에서도 오셨으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법상에는 존재하지만 우리 점주들의 경제적 약자들의 단결권과 교섭권 이것이 실질화돼야 사실은 모든 사안들을 다 법률로 규율하고 이럴 수 없는 부분들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자율교섭이라는 자율규제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신에 입각한 게 단체 간의 그 집단적인 교섭과 공정한 교섭을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그런 정신의 시장 자율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집단 가불 간의 자율적인 교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역할들이 좀 더 우리들의 그런 교섭권과 단체권을 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토론도 하고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점점 독립적인 자영업자보다 가맹 대리와 같은 본사와 종속적인 거래 관계를 갖고 영업을 하는 종속적 자영업자의 수가 급격하게 많이 이제 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사이에 좀 불공정 문제도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고 그런 문제들을 뭐 국회 을지로위원회 등을 비롯해서 또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과 문제 해결에 많이 노력을 해왔고 많이 개선도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금방 지금 시기와 같이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본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담을 가맹점이나 대리점에게 전가하려고 각종 또 불공정 행위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이 가맹 대리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 가맹 대리 본사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그 브랜드 가치 수수료를 받고 그걸 중심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본사들이 주로 이제 이런 필수 물품을 강요하는 데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불공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수취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계속 불공정 문제들이 많이 빈발하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아직도 그런 문제들은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피해 증언을 해주실 분들이 5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그 이차돌 가맹점의 회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종평에서 2차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입니다. 19년도에 집 근처에서 2차도를 처음 접해보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고깃집이라고 판단을 해서 19년 12월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만에 코로나가 생기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픈빨도 못 받고 죄송합니다. 힘들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저는 본사를 믿어서 운영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까지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전주님들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서 전주님들의 카톡방을 만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사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가장 큰 문제점이 제 생각에는 필수 품목이 너무 과다하다, 하다못해 종이컵, 물티슈, 앞치마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할 수도 있는 것도 발주를 놓치면 외부에서 사지 못하게 바이저들이 방문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희가 이 운영에 있어서 힘들다라고 저희가 소통하기도 전에 이미 손님들 사람 열어서 물티슈를 쓰고 있나 종이컵을 쓰고 있나 이런 걸 먼저 확인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너무 이제 항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본사를 믿고 지금까지도 저는 아직도 그 모든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본사는 많은 분들 이제 가서 종이컵 하나 써도 다른 외국 걸 써도 내용 증명 보내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하니까 오늘 전주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은 좀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소위 말하는 밀어넣기 신제품을 2차도로 출시를 많이 합니다. 잘하기도 하고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상권 분석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 지역에서는 이걸 팔 수 있고 이 지역에서는 이걸 팔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도 물량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넣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러면은 그 돈은 제 여신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주날인데 돈이 없어요. 본사에서 이미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발주를 또 놓치게 된 악순환이 되고, 저는 저희 동네에서는 그거를 팔지 못하면 재고가 되고 결국엔 제가 먹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다 손해로 남게 되죠. 그런 어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신제품을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제품을 또 출시를 했는데, 저희와 상의 없이 신제품을 출시하고도 이번에는 밀어넣기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근데 안 한 이유는 선택이었어요. 신제품을 받은 분들은 100만 원권의 상품권을 준대요.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하고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제품이. 안 한 점주들은 100만 원 상품권을 못 받고, 한 점주들은 100만 원 상품권을 10,000원짜리를 100장 받으면 다시 방문하게끔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신제품을 먹으면. 근데 그게 그렇게 신제품 밀어넣기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똑같은 손해니 신제품을 그냥 제공해달라고 제가 의견을 줬더니 그럴 순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저가 또 역시 왔죠. 왜 안 하냐? 그러고 여전히 와서 사러 다 체크하고 냉동고 다 확인하고 다른 물건 쓰고 있나? 저는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말 없이 나가긴 했는데, 이런 게 너무 힘든 문제고요. 고기 가격이 공급가가 너무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차돌박이인데, 시중에 처음에 오픈할 때 시중에 구할 수 없는 차돌박이를 준다고 하였고, 우리만 독점을 한다고 해서 19년도에 계약을 한 건데, 지금은 어느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쳐면 똑같은 물품도 구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똑같은 수입 말하는 박스갈이 본사에서 해주는 건 2차돌 다른 플러스라는 스티커 하나 붙여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거는 다른 고기 업자들이 설명도 해준 부분이고요. 그거를 과도하게 저희한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시골 마을이라 저랑 알바나랑 운영을 하는데, 알바니 아끼고 싶어서 매일 나가서 일을 하고요. 차돌박이는 되게 큰 덩어리가 와요, 2개가.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깨뜨리고 용을 해서 6절기로 하나하나 다 밀어서 그거를 손님한테 드리는데, 모든 2차돌 점주님들은 손목터널 주운이라는 직업병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살 아들을 지금 6살이 됐는데도 저를 케어하지도 못할 정도로 매일 바쁜 엄마예요. 다른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건물 가격만, 차돌박이 가격만 조금만 해주면 점주님들도 살고 폐업 업변도 줄어들 거고, 이런 이슈에도 다른 플러스는 어제 해장국을 런칭한다고 광고를 냈더라고요, 기사를. 2차돌 점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소통을 하자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소통이 아예 전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업변을 하고 폐점을 하고, 그것도 돈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처럼 빚으로 시작한 점주들은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본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사가 필수물품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 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이런 이제 구매 강요 행위들, 그다음에 그 일정한 물량들을 무조건 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밀어내기, 그 구매 강요 행위들이 항상 이제 이런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불공정으로 많이 지적되었고, 뭐 많은 적발과 처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이제 그런 행위들이 많이 또 부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투썸 플레이스 부산 W 스퀘어점 가맹점주이신 최지영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CJ에서 사모펀드에 팔린 투썸 플레이스가 처한 사항을 알리고자 꼭두 새벽부터 남쪽북 거제도에서 올라온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보통의 가정이 그렇듯 저 또한 중소기업 다니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아이들 양육에 드는 돈이 부족해서 맞벌이를 생각하던 중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고 특화된 케이크와 음료, 또 CJ 계열사라는 신뢰할 수 있는 이름에 매료되어 대출과 친척들에게 빌린 돈으로 2013년 투썸 플레이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빚으로 시작한 가게였기에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전 거제에 이어 부산에도 매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매장을 늘리면서 받은 대출을 빨리 갚고자 케이크 장비 살 돈이라도 아끼려 차에 장비를 싣고 새벽에 집을 나서서 부산과 거제를 왕복했던 시간 동안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퇴근을 못하고 추운 가게 의자에서 쪽잠을 잘 때도 이번만 버티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렇게 버티던 저희 꿈 투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주인이 CJ에서 사모펀드로 바뀐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두 개였던 제 매장은 죄송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계속되는 수익을 자해 결국 한 개의 매장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각이 되지 않는 매장에 대해 눈물을 머금고 폐점을 고민하고 있는 이때 본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볼 때마다 가게 일하느라 항상 뒤로 미뤄졌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투썸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한 제 자신에 대한 후회와 본사에 대한 배신감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 오늘 제가 처한 상황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서울까지 달려왔습니다. 단지 열심히 살아만 왔던 제가 사모펀드의 횡포에 무너지지 않도록 제발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로 다시 만들어주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모펀드들은 단기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한 다음에 그걸 처분하고 나가는 것들을 자신들의 투자 전략, 영업 전략으로 하는 것들인데 장기적인 상생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에 이렇게 사모펀드들이 뛰어드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종종 사모펀드들이 정말 인수를 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맹점주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들을 이제 강요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국회 차원에서도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인수를 한 다음에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가맹점주에게 부담들을 강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좀 따져보고 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 같은 것들을 좀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디다스 구미인동점 가맹점주이신 성기혁 점주님의 피해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2월에 아디다스 구미인동점 매장을 폐점하였습니다. 아디다스 본사는 보통 4, 5년 주기로 리뉴얼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9년 그 시기에 아디다스 점주들이 리뉴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19년 12월에 본사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평수에 맞추어 은행 대출을 받아 2020년 1월에 인테리어 재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공사를 하고 난 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경북 대구에서 발생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발생한 지역이 가장 인접한 지역이라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여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확진자가 엄청나게 발생하다 보니 본사에서는 전국 매장 중 경북 대구 매장 점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주 회의 참석도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자 내방 고객은 없고 온라인의 무분별한 가격 할인 판매에 매장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장 내 내방 고객이 없는데 선주무한 수주 금액을 본사에 입금한다고 부채는 쌓여가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 수주 금액 5,600만 원을 입금을 지연시키게 되었고 매장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 2021년 3월까지 수주 금액을 입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사에서 3월 말까지 수주 금액을 입금하지 못할 시 페널티 30%와 출고 보류된 상품을 모두 캔슬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매출은 크게 줄고 매장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채는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 계속되는 본사의 수주금액 독촉에 시달려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4월경 본사에 페널티 30% 3천만 원 정도 공급가가 아닌 소비자가로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수주금액과 페널티 금액들이 엄청나게 누적되었고 선 주문한 상품들이 캔슬되고 매장에 신상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다 보니 운영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6월달쯤 본사에서 수주금액 지연 문제로 저희 매장과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사의 요구로 빚까지 내면서 인테리어를 재공사했는데 재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매장을 접을 수도 없었고 또한 특별 반품 확인서에 작성된 반품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온라인몰 본사가 인수하는 보상 금액이 공고가로 6,4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금액 지연 때문에 수주했던 상품을 받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물품 금액에 대한 페널티 30%를 계속 부과받게 되었고 본사에서 반품을 받는 일방적인 조건의 상품이 없어 반품도 못하였고 보상 금액을 받거나 상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매 시즌별로 계속 부과되는 페널티로 인하여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눈물을 머금고 거래 중단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사는 수주 지원금은 5,600만 원인데 정도인데 페널티 금액이 1억 1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지원금액 약 800만 원 인테리어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실내 짓기 감가하여 700만 원 상당 총 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본사는 저희 아버님 건물 경매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디어스를 획득하였을 때는 동명성장의 꿈을 꿈꾸었는데 코로나는 초유의 힘든 상황에 놓여진 저에게 받지도 못한 상품에 부과한 페널티 30%와 온라인몰 인수 보상 금액에 관한 반품도 못한 아디다스의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여러분께 호소하고 도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맹점주들 피해 사례에 가장 많았던 게 리뉴얼을 강요하는 거였거든요. 그동안 번 돈들을 아주 고가의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고 본사에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인테리어를 하게 한 다음에 그동안의 수익금들을 싹 인테리어 공사로 뽑아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만큼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해서 뭐 서울시도 나서고 정부도 나서서 많이 개선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리뉴얼 이런 걸 강요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또 편의점들의 많은 피해 사례 중에 하나가 과도한 이런 페널티 위약금이었는데 여전히 과도한 페널티 위약금 문제도 뭐 10년이 가든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공정이나 중소벤처부가 잘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리점주, 국후 도봉점 대리점주인 이윤호 점주님의 피해 사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국후전자제품 판매 서비스 사업체를 운영했던 도봉정장 이윤호입니다. 제게 쿠쿠 전문점은 우리 가족 생계 터전에 있으며
제 열정과 노력으로 만든 제 인생이었습니다. 김포에 있는 작은 건물 2층에서 직원 한 명과 소박하게 시작한 전 나름으로 노력으로 본사로부터 전국 우수 서비스 센터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입지 좋은 대로변 30평 이상의 건물에서 제품 판매까지 겸업하라는 본사 정책에 모든 재산을 들여 푸코 도봉점 대리점으로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본사 지시로 5천여만 원을 재투자하여 점포 리뉴얼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푸코전자의 좋은 제품과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 점주들의 노력이 합쳐져 현재 푸코전자밥솥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의 점유율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한때는 좋은 매출로 직원 6,000명을 고용하고 했으며 본사는 그 사이 대기업으로 선정하여 21년 영업 매출이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점주들의 고통은 이중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푸코전자 오너는 첫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현금 수천억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과 점주가 피와 땀으로 일군 수학으로 본사 오너는 가장으로서의 위신과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통 크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저희는 무능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성장에 크게 일조한 우리 점주들에게 포상은커녕 인근의 직영점을 출점하거나 제품을 온라인으로 대리점 공급가보다 싸게 직접 판매하며 저희를 고사시켰습니다. 더욱이 본사의 부당한 갑질에 항의한 우리에게 본사 직원은 흡사 조서시대 양반이 마름 취급하듯 욕설과 조롱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진 압박에도 이를 악물고 버틴 점주들은 보란듯이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저를 포함한 11명 점주들은 푸코 본사로부터 계약 갱신에 거절되었습니다. 저희는 토사구팽 당했다는 배신감과 생계 절벽이란 공포, 무능한 가정이라는 자괴감에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을들은 법이 아니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휘보전 가처분 신청을 넣었지만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저희 점주들은 계약 만료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수십 년 일꾼 생계의 터전에서 모두 쫓겨났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래서 읍사합니다. 자본을 앞세운 기업의 갑질에 우리와 같은 상공인들이 실업자가 되어 빈곤투로 떨어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신 위장자들과 관료들 그리고 관대하신 국민 여러분께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사들이 자신들의 정책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 자신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계약 갱신을 거절해버리고 거래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이게 종속적 근로관계의 문제였다면 이제 결국 뭐 해고 문제가 되겠죠. 부당 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있어서 본사와 종속적인 거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거래 단절이라는 것들은 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좀 제대로 이 공정거래 행정이나 이런 데서 좀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올해 내년 가면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지금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사전 예고적으로라도 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대규모로 부당 거절하고 거래 단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뭐 예고 같은 것도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제주 아디다스 대표 홍우람입니다. 제주도는 크게 신제주, 구제주, 서귀포 이렇게 세 개의 상권이 있고 상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신제주 상권은 공항과 면세점 호텔들에 인접해 있어서 외국인 유입이 많아 서울의 명도가 비슷한 상권이고, 나머지 구제주와 서귀포는 주로 내국인 관광객과 내수 고객들의 이용이 많은 상권입니다. 제가 운영 중인 신제주점은 저희 어머님께서 1987년에 개업하셨습니다. 개업 당시에는 구제주, 신제주, 서귀포 이렇게 세 개의 밴더가 있었는데 2004년에 아디다스가 위탁에서 사입으로 바뀌는 시점에 서귀포와 구제주 사장님들이 사입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만두셨고, 새로운 사장님이 그 두 개의 상권을 운영을 하며 두 개의 밴더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경에 저희가 운영하는 신제주 상권에 그 새로운 밴더가 매장을 또 오픈하려 하면서 신제주까지 하나의 밴더로 독과점화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를 막고자 부담을 안고도 추가 매장을 오픈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사에서 추가로 제시한 조건이 바로 2세대 교체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본사에서 제시한 2세대 교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제주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디다스가 제 생업이 되었고, 본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매출을 더욱 향상시키며 본사가 요구하는 어느 조건에도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을 기반으로 2012년도에 결혼을 했으며 슬하에 3명의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퓨처 파트너 탈락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거면 제 2세대 교체를 왜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사의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2세대 교체를 종료를 해놓고서 20대 후반까지 제 모든 성과를 버리고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서 지금에 와서 경영 전략이 바뀌었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게 된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 주시겠는데 아디다스는 4, 5년 주기로 매장 리뉴얼을 요구합니다. 2019년 초가 저희가 그 시점이었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특정 위치와 매장 크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같은 상권 내에 여러 다른 좋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억이 넘는 권리금을 들여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이때 두 개의 매장을 동시에 리뉴얼하게 되어 약 3억대 인테리어 비용 및 부대 비용이 발생이 돼서 총 7억에 준하는 이 모든 비용들을 모두 대출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 직후에 다들 아시듯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제주 상권은 명동 상권과 비슷하다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주에서 가장 심각하게 죽어버린 상권입니다. 외국 관광객 이전도가 가장 높았던 저희 매장은 더욱 심각하게 매출이 급감되기 시작했고,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러 임대료를 낼 수 없을 만큼 적자가 심각해졌으므로 엔데믹과 경기 회복만을 기다리며 대출을 늘려가며 버텨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개의 매장을 점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점포 정리 행사를 하고 있으니 찾아오는 고객들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서 곧 외국 관광객들이 다시 들어올 텐데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으면서 왜 지금 폐점을 하려고 물어보십니다. 고객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바로 퓨처 파트너로 선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본사가 제시한 2025년 5월까지 영업만으로는 그간의 손실과 대출금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회복 기간도 아닌 코로나 여파가 계속 영향을 미치며 손실을 계속 감내해야 하는 기간이 3년이라면 어느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본사가 글로벌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독점해버린 온라인 판매, 또 온라인 매출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부진한 오프라인 판매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무분별한 인터넷 할인 판매와 대형 멀티 매장들의 가격 할인 정책으로 매장 판매의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서 계속 마이너스만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수주를 독려해서 수주용 물건들은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수주 금액은 계속 입금해가며 부채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본사가 제시한 기간 중 남은 2년이라는 추가 수주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로 판매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2025년 5월까지라는 기한을 계산하면 적자만 계속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것이 진정 본사가 해주를 앞둔 파트너에게 주는 선심의 3년 유예기에 맞는 건가요? 네, 이렇게 서울플러스 영어 오산 안성 평택 지사장을 했던 신성자입니다. 저희는 아까 박승민 정책위원장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사각지대에 모인 가맹점도 아닌 가맹지사였습니다. 저는 2017년도 한솔플러스 영어의 런칭과 함께 가맹지사 계약을 맺었고, 남편과 함께 남편 퇴직금 포함 저희 전 재산을 투자해서 전력을 다해 어쨌든 지사를 일궜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전반적인 사회 재앙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가맹본부에서 2020년
느닷없이 평사는 다른 2회의 목표를 주면서 재계약을 동의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미달성 시에는 물론 가맹 계약 종료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2028년 2월 28일 날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4년 동안 피나게 노력해서 41개의 가맹 학원을 모집하였고, 그로 인해서 수입이 조금 생길만 할 때 저희 전산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에 눈을 돌리는 것밖에 없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분정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정거래 조정원에 조정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했고, 조정을 했으나 조정원의 업무가 가맹본부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그냥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끝났고 거부를 해왔고, 그래서 했던 것이 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 보라는 얘기를 들어서 물론 제출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적용과 판매 강제, 또 거래 거절 사유 3가지 요청으로 했으나 거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 요청을 해보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조정 요청을 해서 조정 거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요청을 해보라고 그랬고, 또 소송으로 당사자 간의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년 동안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 피난 투자에 대한 어떤 아무것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래도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가맹점 선생님들은 그래도 괜찮다, 저희보다. 저희는 그런 우산도 없고 아무 우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했고, 어쨌든 민사소송 중이에요. 지금은 현재 민사소송 중이고 1차로 패소하였습니다.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의 요건 5가지에 저희는 다 해당이 되어서 가맹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가맹점이 아니라니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난 소송 비용을 들여서 민사를 진행했고, 어쨌든 1차는 패소한 이유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저희 다른 지사장님들한테 죄송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맹본부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더 그들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지사장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도 가맹 해지가 됐다고, 지사 아무 이유 없이 해지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반성문을 안 써서 해지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맹본부의 이런 행태를 우리가 계속 지켜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병도 의원님께서 가맹지사에 대해서 발의안을 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저희가 되면 어떨까 하고요. 저희는 지금 항소 중입니다. 항소 중이고 5월 달에 이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저는 센수학 수원지사장 김찬호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센수학 문제는 벌써 3년 정도 문제가 돼서 지금 지난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제 대표이사를 불러들일 때까지 진행했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LG에서 30년간 근무하다가 와이프가 지사하고 있는데 같이 퇴직금 털어서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시간은 5년 정도 걸려서 모든 걸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이 코로나 이전에 그 정지하자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센수학의 문제가 그런 피해를 보고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3년 전부터 이런 문제 생겨가지고 계속 공정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 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그 공정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제가 오늘 나오면서 여기 내가 왜 나갈지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병대 의원 쪽에서 지금 뭔가 입법을 하신다 하니까 제가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울림이 있으면은 모두가 사회를 바꾼다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관심이라 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게 똑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거를 신청했고 그래서 그 계약서를 정확히 읽지 않고 거기서 1년만마다 늘 갱신되는 걸 의뢰적 관례적인 거라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그렇게 저가 이제 피해를 입은 거죠. 맞습니다.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당한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건 저는 어차피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차후에 저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희 센수학 지사장들이 원하는 거는 이미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법적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요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 그런 것이 요원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가? 네, 좀 줄여주시죠. 네. 다른 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됐으면 하는데 의원님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떡볶이 참 잘하는 집 성남문준점을 운영했던 이상준입니다. 저희 떡참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떡참은 업계 최초로 육무정책이라고 해서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감리비, 인테리어비, 재가맹비를 아예 전혀 받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청약을 유인해가지고 업계 최초로 1년 만에 300개 매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 3개월 뒤에 80개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38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점주들이 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 이제 가맹점을 쉽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쉽게 창업을 했는데 매출이 아무리 올라가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로 인해서 계속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폐점을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내세워서 부당한 위약금을 그 육무정책에서 받지 않았던 그 비용을 다 부활시켜서 현재 그걸로 위약금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테러조차도 막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고정비를 지금 빚으로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기형 FMB는 공정위에서 착한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중기부에서는 국무총리상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두 관계자분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저희 같은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기업들은 악덕 기업은 정말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맹정제업의 박승훈입니다. 발제문에서 보다시피 이제 2022년 공정위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다시피 이제 가맹 전수나 이제 가맹 본부수가 이제 양적으로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질적 성장 속도랑 간급이 있어서 이런 부분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맹사업 분야의 기본적 원인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익 배분 구조가 왜곡되었다는 것과 이제 대등하지 못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왜곡된 수익 배분 구조 문제는 앞서 이제 2차돌이라든지 투썸에서처럼 이제 투썸품을 가격에 설정하면서 폭리까지 취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최근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에 피자헛에서 주방세제까지 투썸품을 선정을 하고 스톱피자 치즈통행세 문제도 있었고 다르다비 성장 같은 쌀까지 필수품으로 지정을 했었고 작년에 이제 국경란 의원님이 한생년이랑 체결했던 DHC도 이제 기본 문제는 이제 필수품 문제였고 작년 윤현덕 의원님이 이제 한생년 체결했던 던킹도 이제 기본이 이제 필수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는 더 이상 시장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되었고 사실 이제 계속 사회적 조력으로 이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이제 발생시키면서 이제 해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웹대 수익 배분 구조의 문제가 이제 시장이 온라인 모바일화 되면서 이제 본사들이 그런 온라인 모바일 수익 구조를 이제 급식하는 문제들 이제
푸푸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시장을 이제 본사가 독점하려는 과정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다음 이제 힘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이제 사실 이제 본사와 이제 그 점주간 지위가 대등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이제 뭐 전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계약 안정성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뭐 푸푸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사례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뭐 지금 플로어에 계신 뭐 이제 센수학이라든지 뭐 윤 선생 뭐 한솔영화에서도 이제 이런 지사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사실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맹사업법이 이제 좀 이런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는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는 조금 진화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그 계약 형태들이 상당히 다양화되면서 이제 가맹사업법을 회피하려고도 하고 이제 뭐 가맹사업법뿐만 아니라 뭐 그 상생력법 뭐 이런 거에 사실 중첩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작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이제 지사들의 문제들이라든지 지금 이런 문제들 역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대안으로서 제시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제 뭐 지사라든지 뭐 의식탁 관계라든지 대리점이라든지 가맹점이라든지 전부 보면 공통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영업 표시 하에서 이제 그 상대에게 지원 교육 통제를 받고 계속적 독립적 계약을 하면서 초기 가맹금이든지 제조원가를 초과하는 그 대가라든지 아니면 그 도매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을 하고 있는 이제 공통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법을 어떤 법에 포섭이 되느냐 아니면 약간의 요건의 차이로 인해서 각자 보호 범위가 이제 다른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자 법을 회피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런 종속적 자영업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지원하는 이제 일반 규범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행태를 조금 이제 좀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상생학력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30가지 유형의 이제 거래 관계를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판매당 중개를 넣으면 42가지 유형의 이제 그런 거래 관계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생력법의 이런 이제 적용 대상도 확대를 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해서 일반법화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좀 그 부분가 지금 공정거래법이 사실상 이제 이런 불공정 독점 규제와 공정 이런 종속적 자영업자들을 이제 불공정 문제를 이제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이제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런 일반법 마련 외에 이제 특별법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이제 피해 사례들을 봤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점주님들은 이제 어떤 조정원을 간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소송을 하기보다는 본사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사가 잘 돼야 점주들도 잘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보통 이제 가맹사업법상 이제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대화를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들이 이제 단체의 정체성을 부정을 하고 그냥 협의를 요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의 이제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단체 구성 신고제라든지 등록제를 통해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하면 이제 그런 정당성을 가지게 되니까 단체 구성 신고제 또는 이제 등록제를 이제 도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게 관련해서 19대부터 21대까지 이제 35페이지 보면 상당히 이제 그 협의권도 그렇고 그 단체 구성법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이동주 의원님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과를 좀 써주시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이제 가맹 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맹 사업법으로도 교육을 받지만 뭐 수리 위탁을 하는 특구라든지 자동차 수리 가맹점들 같은 경우에는 상생학력법의 이제 규율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탁사업자 협의회를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이제 중기부에 이제 설립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 뭐 7개월, 8개월 넘어가면서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점주단체 등록제나 신고제가 있다면 이런 절차 없이 좀 간명하게 이렇게 좀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40페이지 이제 부당한 필수용품 강요금지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앞에 이제 2차 도리라든지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데 벌써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공정위에서 필수용품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현재 만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이드라인 외에 이제 부당한 필수용품 강요 금지를 아예 이제 불공정 행위로 해서 법에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제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시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야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이런 행태들이 좀 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필수용품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일회용품 같은데 로고를 박아서 이렇게 필수용품으로 선정하고, 아까 2차 도로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걸 또 비싸게 팝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로고를 박는 것 자체는 사실 가맹 공부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거고, 또 점주님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가맹금이나 로열티로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필수용품으로 해서 하는 행태들 때문에 점주님들이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이라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소스를 만들 때 이거는 지금 41페이지입니다. 그 단순히 이제 그 썩기만 하는 거는 요식업에서는 이제 그걸 노하우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추적을 통해서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발효가 된다든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아니면 이제 그 만드는데 특허 같은 게 들어가야지 이제 노하우로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좀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이제 필수용품 문제들이 10대부터 21대까지 이렇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발의가 되어서 좀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에 갱신용도 10년 제한 삭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가맹점만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가맹사업을 처음 만들 때는 이제 10년이라도 좀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체 활동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좀 뭐 점주님들이 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거를 악용을 해서, 푸푸 역시도 이제 예전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를 하고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한 뒤로 이제 갱신이 거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맹사업법에서도 이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10년 제한을 좀 삭제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이제 가맹지사 보호범위 확대는 오늘 뭐 센스와 문선생 한솔영에서도 오셨는데, 가맹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맹사업법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용역 위수탁 관계로 상생협력법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상생협력법도 이제 뭐 갱신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는 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민정서 의원님이 이제 가맹지사들을 이제 가맹 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가맹적으로 가서 이제 보호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맹금 51페이지 가맹금 정의 규정 명확화는 아까 이제 지금 종속적 자영업자들의 요건이 사실상 거의 다 동일한데, 이제 가맹금 요건에서 좀 많이 갈립니다. 지금 공정위에서는 이제 가맹금을 가입비나 로열티, 보증금, 이행보증금, 상품설비금 공급 때까지 적정한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데가 이 세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이 중에서 보증금이 가맹금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만 본사에 지급할 시에는 가맹사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을 정의하는 가맹금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맹사업으로 포섭이 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만 지불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면 그 제조 원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인정을 해서 가맹사업법의 보호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다음 대리점법은 이제 뒤에서 해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타 관련해서는 수탁
수의탑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이제 그 수의탑은 뭐 여기도 단체를 구성을 할 수 있지만 뭐 이제 단체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 도입됐으면 좋겠고, 이제 거래 조건 협의 대상이 좀 좁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의탑 거래 일반으로 확대를 하고 이제 계약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이제 뭐 갱신 요구권이라든지 지적 갱신 이런 게 조금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이용선 의원님이 이제 참고에 넣은 56페이지 참고에 넣은 상생능력법 개정안을 지금 다리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이제 의원님들 동참을 이제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신 의원님들이라도 이제 같이 다리에 동참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 이제 가맹 점주들도 수의사 사업자들에게도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이야기를 더 듣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도 제한도 있고 그래서 나중이라도 우리 뭐 보좌진이나 또 을지로위원회 실무진들과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면서 다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근데 각자의 역할을 누구나 다 훌륭하게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서 서로 돕고 살고 기대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이나 또 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팀장 과장님들이나 또 현장에서 각자의 삶을 일구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물론 똑똑하면 다 똑똑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서로 기대지 않아도 내 역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또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다면 억울할 일도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생기고, 또 제도가 완벽하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이게 가둬버리면 우리의 억울함들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고통이죠. 고통의 일상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일, 또 정부 부처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 또 각자 삶의 현장에서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겨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사례들을 오늘 또 오래간만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이 고정 비용에서 차지하는 본사에서 거래하는 물품 비용이라든가 과도한 인테리어라든가 기타 등등 오늘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과거에도 사실 뭐 편의점 사례라든가 뭐 피자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사실 이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아까 우리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가맹사업자들은 다 사전에 정보 가맹사업자 정보를 다 공개하거나 등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아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프랜차이즈 이 사업주들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공정위의 행정으로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불확실한 정보다, 혹은 이거는 아예 등록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누락돼 있다라고 하면 그건 공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그런 건 반드시 조사를 해서 그걸 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랑 경기도랑 몇몇 광역자치단체들하고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협업 행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신고, 요즘도 그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6개 광역도시, 대도시라든가 좀 확장을 하고, 그리고 지방 광역단체에서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신고만 받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조사도 하고 처벌도 할 수 있고 이런 권한들을 좀 더 확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광역 뭐 중소도시나 이런 데도 영향이 된다라면 좀 그런 방향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공정위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조사나 처벌이나 이런 권한들을 나눠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특히 이런 민생 경제 영역에서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들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하는 행정들을 계속적으로 좀 확장을 해갔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오래될수록 지금 비용들이 더 높아갈 수밖에 없고 매출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맞는 보호 정책들,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이런 개선 사항들을 좀 우리 국회의원에서도 좀 더 논의해갖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원실은 지난주에 지역에서 지역에 이 관련된 상황을 좀 논의를 해보자 해서 미팅을 한번 했었고요. 그때 오셨던 분이 르노코리아, 맘스터치, 윤선생, 센수아, 그다음에 떡참, 아디다스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드렸던 말씀은 가맹점, 대리점의 이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장을 확대해야 되니까 온갖 유인책을 포함해서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매장이 확장이 되고 대리점이 확장해서 영업 매출도 오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본사 본색을 드러냅니다. 가맹을 해제한다든지 뭐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서 뭐 자꾸 강요한다든지 뭘 더 끼워넣어서 판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또 가맹지사, 가맹지역본부까지 활용해서 매장을 관리하면서 활용도 합니다. 더 영업망을 갖추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궤도에 오르면 그때부터 또 본사 본색이 드러납니다. 직영점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대리점 없어도 돼. 알아서 해. 뭐 이런 태도로 보이면서 훨씬 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더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밀어넣고 또 장사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계약을 해제하려고 봤더니 위약금 조항도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가맹 대리점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심판이 필요하고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의 건을 가지고 다 하소연하고 울며 매달리는데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시간은 가고 해결할 즈음에 한 1, 2년 지나면 다 고사해서 죽습니다. 투자한 돈에는 회수는 없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는 논의를 오늘 을지로하고 정부 소상공인위원회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르노코리아, 맘스터치, 뭐 윤선생, 센수아, 떡참, 아디다스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 합니다. 하나하나 들려줄 수 있는데 그럼 민병도 블로그에 가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거기서 댓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면 보좌진들이 그 민원센터에 전화하듯이 댓글로 남겨진 거는 저희가 받아 안아서 답을 드리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걸 좀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원정 국장님한테 생일 축하하고 카카오톡을 기프트콘을 선물해요. 한 3만원짜리 케이크를. 그런데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3만원의 물건을 현금으로 받거나 카드로 받으면 현금은 수수료 안 내죠. 카드로 되면 뭐 0.5에서 0.1억 사이에서 뭐 수수료가 책정되니까 내면 되는데 기프트콘은 모바일 쿠폰이 6.6%의 수수료를 낸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과 뭐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이 문제를 좀 다루기로 결심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의원님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인도권에서 돌리다가 페리카나를 들어갔어. 페리카나 사장님 얘기가 2만원짜리 치킨을 파는데 요기요가 발급한 3,000원짜리 쿠폰을 발급해서 나는 17,000원을 받았어요. 예. 근데요, 세금을 낼 때는요, 제가 2만원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냅니다. 이거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렇게 내고 있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걸 한 3달 동안 강력하게 저희 의원실에서 문제점 가져왔고 4월 1일부로 요기요는 지금 판매 장려금 방식이 아닌 매출 애누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지를 띄웠습니다. 들어가서 보십시오. 앞으로는 17,000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추가적인 3,000원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본사가 내는 걸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기타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도 좀 확장을 또 가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가맹지사 가맹본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냐. 이제 크린 투표하고 상생협약 차원에서 을지로 이제 꽃다기 행사까지 했고, 그때 법안을 그때 발의를 했었습니다. 3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셨고요. 지금 정무위에 2월 24일로 회부되어 있고, 법안 소위에 이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저희 의원님께서 법안 이소위라서 이 담당 위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가맹지사 위치가 본사하고는 을이고요. 가맹 전화에 있었던 갑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인 듯 가맹점 아닌 듯 하고 애매하다 보니까 보호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필요하시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좀 어떻게 보호를 해볼까요? 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맹점 사업이 점점 더 확대된다고 보고 저 사업이 커질 건데, 그러면 수많은 가맹점을 누가 관리하냐? 본사가 다 못할 거다 보면 가맹지사의 능력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정거래법이 가맹 본사하고 가맹 전원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전 질서 속에 가맹지사, 즉 가맹지역 본부가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 가맹지역 본부를 보호를 해야 된다. 그 핵심이 계약행시 청구권이잖아요. 1, 2년마다 그거 가지고 목줄 잡고 흔들지 마라. 그 내용이 담겨있다는 법안입니다. 그 법안은 정무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김상입니다. 네, 여러 가맹점주분들의 피해 사례,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정책적인 그 재원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사실 저희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 단기간에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주분들이 받는 공급 가격이 올라가는데 소비자분들은 또 소비를 또 줄일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점점 원가는 올라가지만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그런 상황 악순환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가맹점주분들 말씀을 들었을 때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던 게 가맹점이랑 가맹본부가 좋으면 같이 좋고 나쁘면 같이 나빠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가맹점주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가맹본부는 영업 수익이 늘고 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이런 걸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결국 그 필수 품목인 것 같습니다. 필수 품목이라는 게 가맹본부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가 대량 구매를 했으면은 점주들한테는 싸게 공급을 하는 게 맞거든요. 시중가보다. 아니면 최소한 시중가 정도의 수준으로 공급하는 게 맞는데 여러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2배 이상 비싸게 팔고 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품목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번 업무 계획 발표할 때도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는 좀 더 강한 조치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현재 저희 그 부처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고,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보셨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이제 포착되면은 그 직권 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그 정부가 이렇게 나선다고 해서 사실 모든 걸 사실 해결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가맹사업법이 사실 다른 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이라든가 유통법에 비해서 자세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제도를 가지고 모든 걸 다 규율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말씀하셨던 이렇게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좀 더 확장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맹본부가 스스로 상생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좀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게 뭐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라 지금 당장에 힘든 그런 정주민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런 이제 문화가 조성되기 이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고 법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정부는 사실 좀 인력상 자원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맹본부들에 속해 있는 진두들을 다 보듬어 주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조직 같은 경우도 사실 한 7명, 8명 갖고 운영되고 있다 보니 직권조사를 나가더라도 1년에 몇 군데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그때 하시조직이라 내년 3월이면 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조직입니다. 이걸 또 정규조직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좀 인력상 그런 한계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다는 그런 한계도 있으면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또 많이 말씀을 듣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